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네 번째 페이지, 잡지사 창립 이래 최초로 목요일에 만나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박광일 선생님을 급하게 모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에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 고작 155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사상 최장 계엄 시간은 무려 569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에 선포된 계엄입니다. 좀 두 계엄이 주는 느낌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569일이 155분으로 줄어들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우주 얘기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오늘 우주 코너와 다음 주 화요일의 역사 코너를 바꿔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대한민국 계엄령의 시작과 그 역사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뭐 그제, 어제, 오늘까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그 밤 한 10시 지나서 이제 지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라고 해서 설마 그렇죠. 네,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왜? 라는 것들이 동시에 막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들어왔었고요. 네. TV를 켜니까 이제 비로소 뉴스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리고 이제 몇 분 지나서 이제 그 계엄사령부에서 포고령이 나오면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해서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네. 초등학교 그러니까 당시 국민학교 시절에 계엄이라는 얘기를 제가 어렴풋이 당시 이제 어른들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을 제외하고는 네.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현대사 기록 속에 자주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일상에 다시 한번 등장할 거라는 거를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낱말이 들어와서 조금 놀랐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이 이제 역사 공부하는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서로 이제 뭐 의견도 주고받고 네.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아직도 좀 얼떨떨한 기분을 선생님도 느끼고 계신 것 같고 여러분도 네.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자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계엄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네, 그 대한민국 그 헌법에서는 이 계엄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은 정확한 표현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계엄이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 또는 긴급 대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그 사회적인 질서는 경찰이나 또 행정력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군사력으로 그리고 행정력과 법원의 역할 상당 부분을 네. 이 군인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로 계엄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 권력을 좀 한쪽에 몰아주어서 어떤 현재 굉장히 중요한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극복의 대상을 헌법에서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시, 전쟁, 네. 그다음에 사변, 어떤 그러니까 주변에 엄청난 혼란, 뭐 재해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준하는 사건이라는 것들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은 이유는 네.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군인들을 동원해서까지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은 그렇게 흔하진 않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헌법에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법률에 따라서 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 계엄의 선포 과정 이후에 이제 또 법률에 따라서 그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엄에 두 종류가 있다면서요? 네. 경비계엄이 있고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상계엄을 비상계엄입니다. 선포했던 가장 것이고. 높은 수준의 계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비계엄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그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행정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어떤 일부 영역들을 네. 이제 위임받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비상계엄은 그들 위에서 네.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계엄사령부가 대통령의 지휘 아래 또는 계엄사령관이 거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가 높은 어떤 그런 계엄이 예. 바로 이제 비상계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사실은 이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왜 이게 경비계엄이 아니고 비상계엄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부분도 하셨군요. 있었습니다. 네. 전 거기까지 몰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는 해도 아무 때나 뭐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계엄 선포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계엄을 선포할 때는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계엄법이 됩니다. 거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경비계엄이든 비상계엄이든 일부 지역이든 전국이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계엄사령관을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계엄사령관은 그 지명을 받고 나서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계엄에 따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계엄 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 사법사무를 모두 관장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계엄이라고 하면은 두 개의 대권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행정, 그 다음에 사법, 그리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군사를 이용한 무력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상계엄이 되는데 그것이 법률 내용에 적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그래도 빠르게 해제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 있어서 국회와 관련한 좀 헌법상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회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의 기준이 뭐냐면 상권 분립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계엄은 대통령, 행정부와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에 관한 내용들만 거기에 법령 안에 적혀 있고요. 입법이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는 그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또는 계엄에 대한 내용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만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처도 취할 수 없고 대신 국회에서는 이 계엄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판단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거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봤던 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는데 150 몇 분 뒤에 네. 이제 국회에서 이 비상계엄이 해제가 네. 되었다라는 걸 선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국회에 정리했는데 이게 역시 헌법 안에 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고 이거를 받으면은 이제 이거를 국회에서 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받은 행정부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다시 선포하도록. 지체 없이. 예. 라는 말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체라는 말은 이제 시간의 개념보다는 다른 절차를 거치지 말고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지체 없이 해산해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계엄 선포도 굉장히 중요하게 헌법에 적용이 되어 있지만 계엄에 대한 유지와 해제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국회의 권한으로서 헌법에 적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네. 이 둘을 같이 봤을 때 계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헌법상 계엄법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한국 현대사 계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의 계엄령은 언제 있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 현대사의 계엄을 볼 때 그 자료에 따라서 10번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번이 10번째다. 네, 10번째다 아니면 13번째다 아니면 뭐 10몇 번째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예.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계엄이 한번 지역에 선포가 된 다음에 그것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각각 놓고 보느냐 아니면 이걸 하나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수는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사실은 숫자에는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어떤 것인지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크게 사건별로 보면. 네, 크게 사건별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9번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되었고 네. 이번이 이제 10번째 번째. 계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계엄법이 1949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두 번 네.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가 되는데요. 그럴 수가 있나? 그거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었던 것들을 차용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계엄을 내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1948년에 굉장히 중요한 그 두 개의 사건이 있었죠.
여순 사건하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 4.3 사건이라고 하는 두 개의 사건이고 이 두 사건은 서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 이제 계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포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엄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계엄이 다시 발동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 이전까지 이제 세 개의 계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까지 계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한 시절에 내려졌던 계엄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 사건하고 좀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전시인 상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의 이제 계엄 같은 네. 경우는 정권을 조금 지키려는 것들과 그다음에 사회 질서 안녕을 보존하려는 것 사이에서 논쟁점이 있는 아. 이제 그런 어떤 계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6개 중에서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제 4.19 혁명 당시의 계엄.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계엄이라는 의미를 일반 국민들이 가장 크게 인식했던 사건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전에는 여순 사건이라는 여수 순천 그다음에 제주도 한국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이 4.19 혁명을 통해서 계엄이라는 것이 군인들이 진짜로 탱크를 몰고 시내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각 대학에 군인들이 배치가 됐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이거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처음 인식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계엄령이 다시 내려지게 되면서 역사상 가장 긴 계엄이 네.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65년에 이제 우리가 한일 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것을 반대해서 그 전해에 64년에 6.3 사태라는 대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커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계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4.19 그다음에 5.16 그다음에 6.3 사태 예. 그리고 이제 72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신헌법이 아. 발동되는 과정에서 예. 역시 계엄이 이제 선포가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널리 알려진 것처럼 79년 네. 10월 달에 부산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부마항쟁. 부마항쟁. 근데 이 부마항쟁에서 이제 그 처음에는 위수령을 발동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계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부산 지역에 계엄을 선포했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거를 세 개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하나로 본다 그러면 네. 10월 18일 날 부산에 내렸던 계엄령이 네. 10월 27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11.6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아, 예. 그리고 확장이 되고 네. 요게 다시 12.12 군사 쿠데타 이후에 5월 17일 다음해 5월 17일 날 네. 제주도를 포함하는 전국 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여기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5.18 광주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 연결되는 것들을 하나의 그 계엄으로 보기도 하고 아, 예. 각각의 보기도 하지만 예.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연결되는 계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네. 마지막 계엄이 어. 이 계엄입니다. 아, 이번 계엄 전까지 그렇죠. 가장 최근이었던 계엄. 그렇죠. 아. 계엄이 이제 해제되는 거는 81년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이 계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벌써 한 3년, 4년 네. 이때 지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꼬마 광일이 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권위주의 정부 그다음에 이제 군사 정부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때부터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몇 년 뒤에 87년에 지금 현재 헌법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민주정부가 계속해서 들어서니까 예. 계엄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참이었기 때문에 그 방송이나 그 신문 또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믿기지가 않죠. 이게 진짜야? 네. 라고 의심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60년부터는 계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 예. 그 이후에는 이제 계엄이 사라졌는데 이게 왜 다시 생겼을까? 그러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9번 더하기 이번까지 해서 보통은 이제 10번의 10번. 계엄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종이 한 번 안 보고 어떻게 그렇게 순서대로 다 짚어주십니까? 얼굴에 다 적혀 있어서. 제 이렇게. 얼굴에? 네. 예, 그렇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계엄하면 아무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박정희 정부 때 4번 총이 있었다고 하던데. 4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엄령에서 사실은 저는 이번 계엄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4.19 혁명 당시 4.19 혁명 얘기부터 해볼까요? 계엄이 굉장히 네. 중요한데 예. 이때 이제 계엄 사령관이 이제 송효찬이었었고 참모총장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진입했던 서울 지역 담당자가 조재미 소장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탱크를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4.19 혁명 당시에 많은 희생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찰의 발포입니다. 초기에. 아, 경무대로. 그러니까 이 계엄령이 가지고 있는 조금 문제점들이 뭐냐면 한 2시경부터 발포가 지금의 청와대 자리를 예전엔 경무대라고 불렀고 예. 이게 이제 그 윤보선 대통령 때 경무대라는 이름을 청와대로 바꾸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경무대로 대학생들이 진입을 하니까 경찰들이 1시 반 정도에 총을 쐈는데 네. 1시나 1시 반 정도에. 네. 그런데 이거를 소급해서 1시부터 계엄령을 내린 것으로 바꿔서 내렸던 계엄령이 바로 이 계엄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계엄 상태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무력 진압을 조금 더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소급 적용을 했는데 처음에는 3시라고 했다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1시였다. 실제로는 발령된 건 3시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죽은 상황에서 사후에 그렇죠. 소급해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발령을 하고 이제 계엄령이 발포가 되니까 그러니까 공포가 되니까 네. 이제 군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총을 쏘지 마라. 라는 원칙을 세웁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충돌이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계엄군이 중간에서 시민들하고 정부 사이에서 중재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송유찬 그 당시 이제 계엄 사령관이면서 이제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정부를 설득해서 시민 대표 만나라. 네. 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7일, 8일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4.19가 혁명으로서 그러니까 대통령 하야까지 이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의 계엄들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계엄이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시기다. 그렇군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16 군사정변 당시에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장면들의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군인들이 방송국을 이렇게 뒤에서 이제 장악해갖고 예. 그 이렇게 뒤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장면들이 사진으로 있어요. 잡지사가 뉴스 프로라면 지금 제 뒤에 군인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뭘 하냐면은 네. 지금부터 이제 뭐 혁명군이 이제 뭐 그 정부를 장악했고 이제부터는 계엄령에 따라서 우리 명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계엄의 ABC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시는 방송국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방송국을 장악하는 것이 핵심 요소로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엄군에 유리한 방송들이 이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64년에 6.3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 한일 협약에 대한 반대 과정에서도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가장 큰 계엄의 어떻게 보면은 폭발 기점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신헌법이라고 유신헌법.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헌법이 우리가 9차례 이제 개정을 해서 제헌헌법까지 이제 총 10번의 이제 헌법이 있었는데 네. 그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헌법과 거리가 먼 헌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유신헌법인데 헌법과 거리가 먼 헌법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그러니까 그 헌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 헌법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내용들을 부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예. 여기서 대통령을 선발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출합니다. 선출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소수의 그룹을 체육관 같은 곳에 모여서 예. 여기서 이제부터 누구를 뽑는다? 대통령을 뽑는다. 체육관 선거. 그러니까 이 체육관 선거의 시작이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71년 선거만 하더라도 박정희, 김대중이 몇십만 표 차이로 이겼다 졌다.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격차가 100만 표 이내로 줄어드니까 네. 이제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거 직선제로 가면 위험한데?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간선제라고 해서 약간 낱말이 바뀐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약간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 주권이 적어도 대통령을 뽑을 권한은 사라지게 되는 게 유신헌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또 이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번에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제적위원 과반수에 의해서 계엄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유신헌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 유신헌법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굉장히 왜 그런 거지? 좀 놀라운 네. 게 보통은 국회에서 조금 좀 중요한 안건들은 3분의 2 그렇죠. 예. 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대통령 탄핵권도 탄핵권도 그렇고요. 그렇고 예. 뭐 헌법에 대한 부의권도 그렇죠. 그렇고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 네.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반 넘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당시 국회는 과반을 넘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들이 염두에 두어지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유신정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을 네. 대통령이 지명을 해요. 국회의원의 3분의 1? 네. 아. 그러면은 나머지 3분의 1을 놓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니 아. 절반 이하로 갈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3분의 2는 애초에 불가능하네요. 그렇죠. 3분의 2는. 네. 그렇죠. 대통령 임명이 100명. 그러니까 이제 네. 당시 야당의 목표는 뭐냐면 개헌 저지선이에요. 과반이 아니라. 과반은 불가능하다고 봤던 거였고 그래서 당시 이제 신민당이 개헌 저지선을 넘는 바람에 일어났던 게 유명한 부마 항쟁의 시작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유신헌법은 발표해야 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거라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계엄을 선포했던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77년 8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특히 이제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던 김영삼 제명 사건, 네. 그다음에 이제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산 지역의 경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부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게 부마 항쟁의 시작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이 부마 항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엄이 이제 본격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산 지역에만 발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마 항쟁의 처리 방법을 놓고 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 그다음에 이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의견 충돌 과정 속에서 네. 박정희 대통령이 죽임을 당하는 그렇죠.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11.6 사태, 11.6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서 그 사건을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냐면은 합수부장이었던 신군부의 대표였던 전두환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닿진 않았지만 굉장히 어쨌든 대통령이 갑자기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충격이 있다고 봐서 10월 27일 날 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처음에 왜 뺀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예.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위수령이라는 것이 하나가 나왔었잖아요. 위수령. 예, 네. 부마 항쟁 당시에 네네. 처음에는 위수령이 했다가 나중에 이제 계엄으로 바뀌었는데 네. 위수령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행정사법 업무를 지원하는 겁니다. 계엄령. 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경비계엄하고. 예. 그런데 이거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지자체장의 요청이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중앙정부와 협의 속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수령이요? 그렇죠. 예.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면은 남발될 가능성이 있죠. 아, 그렇죠. 실제로 위수령이 굉장히 여러 번 아. 공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2018년에 위수령은 이렇게 중대한 것들을 법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했다 그래서 이걸 없앴습니다. 그렇죠. 68년 존속했다가 그렇죠. 2018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수령이 있고 네. 이제 두 번째로 10월 27일 날 이제 그 부산 지역에 있던 계엄을 이제 제주도를 제한 전국으로 확대를 했는데 네. 언뜻 생각해도 일단 제주도는 네. 섬이라서. 큰 혼란은 없을 것 같고 군사적으로 뭔가 큰 위기가 닥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당시에도 제주도는 좀 특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행 금지가 있을 때 네. 제주도는 통금이 없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당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많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네. 그렇구나. 몰랐어. 서울에서는 12시 되면 땡 하면은 예.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제주도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바닷가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동해안, 서해안 전부 다 철책이 있어요. 네. 특히 동해안은 철책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주도 바다는 철책이 없는 거예요. 음. 이게 되게 신기했던 거였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주도를 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사실은 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지만 네. 본질적인 요소는 바로 뭐냐면 네. 제주도를 뺐기 때문에 이게 전국 계엄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통제를 누가 하고 있냐면은 네. 국방부 장관이 합니다. 계엄사령관을 그러니까 대통령 계엄사령관이 두 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 부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전국 계엄을 넣게 되면은 네. 계엄사령관이 모든 걸 다 해요. 아, 예. 그러면 대통령입니다. 계엄사령관이. 아, 1인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정부 강요 중에 한 명이니까 네. 그래서 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려면 전국 계엄이 돼서는 안 돼요. 아.
그래서 이 제주도를 빼서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12 관련된 자료를 봤을 때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예. 빨리 명령을 내려달라, 네. 하지 말아달라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또 그 국방부 장관은 당시 총리, 부총리가 네. 통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엄사령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월 17일 신군부가 정권을 거의 장악한 상황에서 예. 전국 계엄, 제주도를 포함시켜 버립니다. 네. 그게 이제 5.17 전국 계엄 확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문민 통제를 받지 않는다. 즉 군대에서 전국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 거죠. 뜻이군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당시 대통령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계엄 사령관에게 힘을 실어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네. 이제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미세하지만 굉장히 당시 사회에 끼친 영향들은 지대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 계엄의 역사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좀 부마 항쟁에 대해서도 조금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네. 더 짚어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 사실은 이제 부마항쟁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그 부마항쟁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우리는 부마항쟁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부산 지역에 선포가 됐으니까 지역적인 계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계엄의 모습을 가장 비슷하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5월 18일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5월 18일 광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군인들이 현장에 파견이 돼서 네. 특전사가 파견이 돼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폭력적인 진압으로 네. 그리고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부마항쟁에서도 6천 명 이상의 군대가 파견된 것으로 그래요? 알려져 있고요. 예. 그중에 2천 명 이상이 네. 특수부대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만약에 여기에 실탄만 주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 항쟁이 조금 더 격해진 상황이라면 한 7, 8개월 뒤에 광주에서 나타날 일이 네. 부산과 마산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을 있었을 가능성이 수 있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탄은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서는 지급되었다,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상황 자체는 거의 똑같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의 죽음이 있으면서 이제 상황이 급격하게 이제 좀 커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봄이 그러네요. 이제 연결이 되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에서 다행히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계엄령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 해석했던 네. 그리고 전국 계엄으로 확대된 5월 17일 여기에 저항했던 전남대 학생들이 이제 그 폭력 진압에 의해서 이제 피투성이 되면서 그때까지는 사망자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5월 18일부터 광주에서 중심에서 시작됐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5.18 민주항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은 연결돼서 동일한 사건이었는데 닮았네.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진압할 것인가를 두고 여기서 이제 큰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부마항쟁을 그냥 지나가는 사건 중에 하나 79년도에 있었던 80년에 있었던 여러 사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지만 네. 계엄령과 관련해서 또 광주 민주항쟁과 관련해서는 같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비상계엄이 딱 내려졌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떠올렸잖아요. 네. 굉장히 큰 공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공포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도착한 군인들에게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조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충돌 없이 현재는 어쨌든 빨리 끝나게 됐고 또 국회에서 그 헌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을 빨리 그 개헌의 해제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그러면서 일단 가장 좀 위험한 상황들 그다음에 긴급한 상황들은 넘어갔습니다마는 이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헌법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포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지향점 그래서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것들이 행복이 어딘 거지? 그다음에 양심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조금 이제 그거를 좀 여러 헌법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77조에 있는 계엄에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적어놨다라는 네, 거죠. 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건.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계엄 선포가 그런 요건에 맞았는지. 법 해석의 여지가 좀 적은 조항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법 해석의 여지가 적다는 거는 그만큼 명확했다는 얘기고, 네. 근데 그 명확한 부분이 보통의 사람들이 비상계엄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런가? 납득이 되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예. 역시 이 부분도 향후에 이제 진행 상태로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네. 역사에서 이제 계엄 보면은 역사에서 계엄이란 무엇입니까? 네 보면은 그것이 이제 긴급 대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나라의 안녕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법이긴 한데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치 행위가 사람들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계엄을 내려서 사람이 안 다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사람이 안 다치기에는 군인이라고 하는 실탄을 소지한 군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점점점 낮아지거든요. 그럼 고려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다치면서까지 해야 하는 정치 행위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시사변은 이미 사람이 죽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하는 것을 그래도 헌법에서 정리해놨고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헌법은 이 계엄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적용 방식이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거는 각 나라에서도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논쟁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면서 할 정치 행위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총 10번에 이르는 대한민국 계엄의 역사를 깔끔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